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이 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 수입 대금을 줄 때 한중 통화 수합 피해 원화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의 중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직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애플의 아이폰5가 연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미국 경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비중이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최근 셰일가스 수혜주로 분류되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감뿐이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이 IMF 외환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됐다는 반가운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소식을 접하면 뭔가 우리 경제에 푸른 신호등이 켜졌구나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요. 사실 좀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경제는 어렵기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추가 편성,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경기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 하는 이야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내용을 잠시 후 직접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마감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벤 버냉키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3대 주요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금요일에도 계속됐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다우 지수는 2.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나스닥 역시 지난 200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0.4% 오르면서 13,593.37의 장을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그보다 약간 더 올랐습니다. 0.89% 오르면서 3,183.95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0.4%, 5.78포인트 오르면서 1,465.7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마감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유럽 증시 역시 함께 상승했는데요. 금요일 역시 가파른 오름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64% 급등하면서 5,915.55를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39% 오른 7,400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입니다. 3,581.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표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시장은 달랐습니다. 지난주 중국 상해 지수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는데요. 자세한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1.83% 급등하면서 9,159.39를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역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0.64% 오른 2,123.85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입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9%, 582.15포인트 상승한 2629.7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장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을 서한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서한한 기자. 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미국 증시는 소매 판매 및 산업 생산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채권 매입 계획 발표에 따른 대기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0.4% 오르며 4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역시 0.45% 상승했는데요. 업종별로는 그동안 글로벌 성장세에 묶여있던 에너지 및 원자재 관련주가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경기 방어주 격인 통신 및 유틸리티 업종이 부진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0.9% 상승했습니다. 이날은 각종 지표가 발표됐지만 기대치를 하회했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8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0.9%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8% 증가했지만 예상에는 다소 모자랐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의 8월 산업 생산 역시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가동률 역시 78.2%로 7월에 79.2%보다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의 무제한적 3차 양적 완화 정책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벤 버냉키 의장의 QE3 강행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는데요. 3차 양적 완화를 초지일간 반대해왔던 제프리 레커 미국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제3차 양적 완화 조치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의 기대심리의 안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증시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유 선물 가격과 금 선물 가격은 각각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QE3로 인한 미국 국채금리도 급등했습니다. 미국 모기지 30년물 금리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3.52%를 기록해 사상 최저치인 3.51%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주택시장과 밀접한 만큼 당장 주택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이 같은 호재에 1년 2개월 만에 최고 종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한 공격적인 3차 통화부양 조치 영향으로 경기에 민감한 순환주들이 그 오름세를 주도했는데요. 유럽중앙은행의 유로존 채권시장 개입 결정 역시 유럽 위기가 잠시 완화된 것으로 이어지며 위협자산 선호 심리를 부추겨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영국의 푸시 100 지수는 1.64%, 독일 닥스 지수는 1.39%, 프랑스 CAC 40 지수는 2.27% 등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조 3천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JP모건 에셋 매니지먼트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 댄 모리스는 주식 회복을 위한 양호한 조건들이 누적되고 있고 재반 상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JP모건의 전략가 엠마뉴엘 카우 역시 주요 국가 중앙은행들이 조율된 부양책을 내놓았다고 평가하며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결정이 시장 재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시장에 15%가량의 추가로 재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영국의 영란은행, 중국의 런민은행 등을 포함한 세계 최대 중앙은행들이 조율화된 개입을 통해서 인플레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상하는 초강력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제주도와 전남 전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17일 오후 2시 전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이 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원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화 국자를 추진합니다. 박지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장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한중 경제장관위원회를 하고 원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화 비상금인 64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스와프를 활용해 달러 위주로 결제되는 양국 경상 거래에서 원화 위안화 비중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해외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렸었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환한 기자가 전합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2011년 이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했습니다. 피치는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 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가계부채는 1,000조 원, 공기업 부채도 50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무디스 역시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가계부채가 지난 2006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사태 당시에 150%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수준을 초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3대 신평사들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억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M머니 서한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연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미국 경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케빈 허시 전 연준 이사는 경기 부양책보다 아이폰 5가 실제 경제에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후보연구소 연구원인 와시 전 이사는 벤 버냉키 의장의 경기 부양책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취한 지나친 조치라면서 연준이 미국 경제가 정체됐거나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올해 73%를 정점으로 2050년까지 20%씩 감소할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저축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면서 자금 공급보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 기대로 대우인터내셔널 주가가 이달 들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대감만 있을 뿐 가시화된 것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주가는 이달 들어 15%가량 올랐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한 때 39,7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셰일가스 개발 기대감입니다. 셰일가스란 모래와 진흙의 퇴적암층에 함유된 천연가스로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정부가 셰일가스 활용 전략을 발표했고 중국 셰일가스 개발에 해외 기업들의 입찰 기회가 주어지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성공적인 가스전 개발 경험이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 만약에 이제 중국의 이제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미 중국의 에너지 국영 기업과 미얀마 가스전을 통해서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장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주력 사업인 천연가스와 셰일가스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셰일가스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또 확정된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에게는 대단한 경쟁 요인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현재 주가는 기대감 쪽으로 기울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모두 상향 조정했죠. 그런데 이런 평가에도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경제 성장률이 0%에 머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여전히 한국 경제 내관으로 지금 가계부채 문제도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추경 편성이 요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선제로 대응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추경 편성은 좀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의견,
뭐 두 가지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경제에 어떠한 처방이 좀 더 적합할 것인지 오늘 그 분야의 두 분 전문가 모시고요.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개발연구원 KDI 고영선 연구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예.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가 신용등급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사실 S&P 굉장히 까다롭고 악명 높은 국제 신용평가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요. 이번 신용등급 상향된 신용등급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지 먼저 좀 의견을 주시죠. 일단 우린 그동안에 한국 경제가 잘 버텨왔다는 얘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도에 그 주요 선진국 중에서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인데 플러스 성장한 나라가 호주하고 뉴질랜드, 한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네.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원보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 해가지고 국가 부채의 그 GDP 대비 비율이 한국은 34%밖에 안 된다. 뭐 지금 현재 유럽은 다 80% 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100%인데 한국은 양호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화 건전성이 우리 총 외채는 많습니다만 총 외채에 대한 단기 외채 비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는 52%였는데 지금은 34%로 하락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그다음에 외화 건전성, 그다음에 경제 성장의 그 극복하는 퍼포먼스가 다 양호하다. 이런 측면에서 유례 없이 3대 평가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그렇게 상향 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경제 좀 기초 체력이 좀 튼실해졌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고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저희 경제가 사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싸이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경제가 굉장한 그 변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 체력이 아주 튼튼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성장이나 뭐 이런 말씀드린 혁신 능력 같은 것도 아마 높게 평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가의 이제 신용 등급은 계속 향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 또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실물 경제 여전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추가 편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 오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는 뭐 추경 편성이 크게는 아니지만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제 생각은 왜냐하면 이게 글쎄 지금 현재 이번에 또 2차 대책에서 정부가 또 그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한 6, 7조 원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원이요. 그걸 하기 전에는 제 생각을 한 8, 9조 원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는데 그 약간의 공공투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안 되겠 싶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그 시기인데요. 그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대체로 뭐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파급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하면은 한 5, 6개월 뒤에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이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경기가 반등하는 시기에 오히려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경기를 잘못하면 과열시킬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경제가 지금 여기 경기 순환 변동치라고 하는 거 도형 순환 변동치를 보면은 작년 초부터 계속 하강하고 있는데요. 예. 정상적인 경우라면 지금이 저점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평상적으로 경기 수축기의 평균 기간이 19개월이었거든. 지금 딱 19개월 차인데 제가 보기엔 지금은 세계 경제가 워낙 동반 침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예. 지금 최소한 2003, 4년도 카드 대란 때 정도까지 침체한다 그러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침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차라리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서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 본부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글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도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2.5% 내외 정도가 저희가 예상하는 숫자인데요. 그렇긴 한데 지금 그 추경을 편성하기엔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었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지금이 9월 중순 정도인데 이제 추경안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또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집행되기까지 한 2, 3개월 정도는 시차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럼 사실 연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올해 추경을 편성해봐야
올해 내에 집행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것보다는 뭐 내년도에 좀 완화적으로 재정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시기의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은 회복 좀 미약하지만 우리가 3, 4분기, 4,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회복 국면에 들어설 때 굳이 또 추경을 해서 경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럼 좀 올해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하점을 찍고 내년에는 좀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네, 거죠? 저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저기 지금 많은 대기업들이 이제 비상 경영체제 돌입을 했고요. 그만큼 사실 지금 우리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일 텐데 그래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시기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지금 아무래도 유럽의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유럽이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다행히 이제 위태위태하지만 유럽에서 내년 정도 가면 좀 더 회복 국면에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걱정해야 될 게 사실 정부의 재정 건전성입니다. 그 우리나라 신용평가 높아진 것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재정 건전성일 텐데요. 우리 그러니까 이번에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정부 부채가 GDP 한 30%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대규모로 부양 정책을 쓰면서 특히 2009년도, 2010년도까지 부양 정책을 쓰면서 그 GDP 대비 비중이 한 3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재정 정책을 운영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경험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좀 경기가 나빠지거나 위기가 오면 부채가 늘어나고, 뭐 그런 그게 반복이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는 좀 부채 증가 속도를 좀 거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좀 반대하는, 시기적으로도 지금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신데, 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우리가 그 현행법상의 추경 요건을 보면 뭐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이 되는데요. 법령에서 얘기하는 만큼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다고 보시는 거죠? 네, 이제 저는 이제 경기 침체하고 대량 실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지난 6일 유럽중앙은행이 그 통화정책 결정 정책회의라고 발표한 거 보면은 금년에 유로존 경제가 마이너스 0.4%, 내년에 마이너스 0.5%를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년까지 유럽이 마이너스 간다는 얘기고, 현재 유럽이 마이너스로 내년까지 간다 그러면은 미국도 온전치가 못해요. 이번에 더구나 미국이 그 유럽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금년 성장률은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어요. 내년 성장률은 다행히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현재 여러 분석들이 지금 7.5%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대외적으로 지금 굉장히 안 좋아서 현재 뭐 지경부 장관도 금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를 했고, 기업 투자들은 기업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제민주화 모델이 너무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투자를 일단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계부채가 약 1,000조 원이 넘는데 1,000조 원 정도 되는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소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상시라면 지금이 당연히 저점인데 지금은 저점이 아니다, 좀 더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보느냐가 이제 문제고요. 그거 사실상 다 어려워요. 다 빈수니까 어려운데 저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 생각으로는 유럽 문제를 볼 때 간단치가 않고 해서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고용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경제활동인구 2,510만 명인데요. 상용 고용이 1,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임시직이 680만 명이 돼요.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7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면 고용 불안 형성이 너무 심한 거예요. 680만 명, 720만 명 중에서는 1인 자영업자, 어쩔 수 없이 혼자 하는 사람들 420만 명이에요. 그럼에도 현재 1,000만 명, 1,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고용 불안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참 저도 재정건전성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너무 이걸 좀 고용이라든지 성장을 생각해야 할 때다 싶어가지고 저도 너무 많이 하면 재정건전성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최소한 잠재 성장률이 보통은 현재 3.5, 3.8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2.5 정도 혹은 그거 조금 낮게 본다면 거의 한 1.5%포인트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이게 그걸 최소한 잠재 성장률까지 올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계산 나온 게 이제 우리가 1,237조가 GDP입니다. 예. 그럼 그 1.5%포인트 하면 그게 대충 18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그것에 이제 재정 승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하고 또 뭐 구축효과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대충 한 지금 현재 그다음 이번에 1, 2차 정부의 투자 이런 거 빼면 한 6, 7조 원 정도. 그 정도 하면은 제가 생각으로 6, 7조 원이면 GDP의 0.23%, 거기 또 이제 그래가지고 성장률이 1.5% 올라가면은 세수가 증대됩니다. 한 3조 정도 증대된다고 보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한 3, 4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GDP의 0.23%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 대상 수의 적자가 마이너스 1.1 정도 되는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문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 대책 중에서도 이 돈을 성장 동력 확충에 쓰면은 이런 것이 이제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냥 퍼주기식으로 요즘 보니까 자꾸 이 발표한 거 보면은 공공투자는 뭐 사실 두 번 합해봤자 2조 4천억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대개 서민생활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뭐 혹은 또 내년 걸 또 끌어서는 거 이런 건데, 뭐 다 저도 서민 어려운 거 알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냥 돈 주는 보다는 일자리를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일을 하고 돈을 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재정 건전성도 좀 가급적이면 덜 위해서인데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은 뭐 좀 부작용이 지금 말씀하신 부작용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고 본부장님도 그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지금 올 연말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추경이 편성되면은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내는 데 쓰이지 못하고 이게 잘못해갖고 포퓰리즘 정책이랑 물리면서 복제다 그냥 그 돈을 다 쏟아부어서 또 이런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 아까 해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 좀 이렇게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죠. 겉으로 매긴 많이 못하지만 사실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또 예. 이제 조심스러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우리가 좀 네.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겠는데 그러면은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추경 편성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것보다 지금 시기를 내년으로 늦추는 것이 낫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는데 경기 회복의 시점도 지금 두 분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본부장님은 내년에면 이제 경기가 약간 상승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데 네. 오 교수님께서는 지금 글로벌 경기도 그렇고 내년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 한 중반까지는 가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97년도 위기 때 우리가 수출기가 29개월이었어요. 그다음에 카드 대란 때가 28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세계경기 동반 침체가 적어도 카드 대란 때 정도는 되는데 이를 본다면은 예. 지금 19개월째 침체하고 있으니까 한 9개월 좀 더 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6월 내년 6월까지 정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아까 고봉님 말씀드렸지 이게 이제 집행 시차가 문제인데 이 사정 정책은 결정 시차라는 게 있어요. 결정을 이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논쟁하느라고 안 해버리고 놓치면은 오히려 경기가 반등하려고 할 때 돼가지고 과열 문제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될 부분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고 본부장님 저 하나 여쭙겠는데 그럼 지금 그 추경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면은 그럼 사실 지금 일각에서 우리나라도 L자 장기 침체 저보다 우려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좀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 경제가. 그러니까 먼저 그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같은 거시경제 정책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장기 침체가 만약 그 사실이 된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중반에 서기 파동 이후에 이런 장기 침체라기보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을 겪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은 90년대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이럴 때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한 거시경제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장기 침체 국면에는 오히려 거시 정책보다는 이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교 교수님이요. 그리고 고영선 한국연구개발원 연구본부장 두 분 모시고요. 지금 우리 국내 경기가 좋지 않은 것에 맞물려서 논란되고 있는 추경 편성에 대해서 관련 내용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스튜디오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예.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이 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국내에 수입 대금을 줄 때 한중 통화 수합 후에 원화 자금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의 중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공통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6개월 성적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 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중국에 이어 일본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전직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애플의 아이폰 5가 연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미국 경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박지은 외신캐스터가 지난밤에 마감된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지난주 뉴욕 증시 벤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3대 주요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금요일에도 계속됐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다우 지수는 2.2% 상승했고 S&P 500 지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나스닥 역시 지난 2000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입니다. 0.4% 오르면서 13,593.37에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 약간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89% 오른 3,183.95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입니다. 역시 0.4%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1,465.77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마감한 유럽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차 양적 완화를 발표하면서 유럽 증시도 함께 상승을 했는데요. 금요일 역시 이 가파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 FTSE 지수 1.64% 급등하면서 5,915.55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1.39% 오른 7,412.13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까크 지수 3,581.58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금요일 마감한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과 유럽 증시는 벤 버냉키 의장의 발표로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 시장은 달랐습니다. 지난주 중국 상해 지수의 반응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1.83% 급등하면서 9,153.39를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 역시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0.64% 오른 2,10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2.9% 582.15포인트 오른 2629.78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다음 소식 전합니다. 북상하는 초강력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제주도와 전남 전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등 비상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17일 오후 2시 전 수업을 끝내고 학생들을 일찍 하교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침입함에 따라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관련 중앙부처와 기관이 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우리나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원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원화 국자를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장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하고 원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화 비상금인 64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 수합을 활용해 달러 위주로 결제되는 양국 경상거래의 원화와 위안화 비중을 점차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P, 무디스, 피치 등 해외 3대 신용평가사들이 잇따라 한국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환은 기자가 전합니다. 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 경제는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올리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침체된 2011년 이후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공통적으로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했습니다. 피치는 부채가 많은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 부분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등급이 하향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 가계부채는 1,000조 원, 공기업 부채도 500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무디스 역시 이를 지적하며 정부가 나서도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우리 가계부채가 지난 2006년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미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한 미국의 경우 사태 당시에 150%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수준을 초과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3대 신평사들은 장기적으로 고령화 문제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억제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M머니 서한입니다. 한미 FTA 발효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어려운 국제 수출입 여건에서도 대미 교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한미 FTA 발효 6개월간의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결과 대미 수출은 3.7% 증가한 반면 수입은 7% 감소해 무역 수지 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미 수출입이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한미 FTA가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중국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보다도 낮아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뉴욕 시장에서 한국 국채의 CDS 프리미엄은 68.7 베이시스 포인트를 기록해 2008년 9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CDS 프리미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5가 연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미국 경제에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케빈 하시 전 연준 이사는 경기 부양책보다 아이폰 5가 실제 경제에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후보연구소 연구원인 와시 전 이사는 버냉키 의장의 경기 부양책을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취한 지나친 조치라면서 연준이 미국 경제가 정체됐거나 악화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엔화의 고공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화 대출로 빚이 늘어 손해를 본 피해자들이 높은 금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 정모 씨는 병원 이전으로 18억의 빚을 졌습니다. 엔화 대출을 받으면 2%대의 저금리를 지불한다는 은행의 제안에 정 씨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빚은 35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자 은행은 대출 대비 담보가 작다는 이유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연체도 안 하고 꾸준하게 이자를 갚아왔는데도 원금이 늘었다는 이유, 그다음에 CDS 프리미엄이 올랐다는 이유로 계속 이자는 올리죠. 1.65짜리가 제일 많이 갈 때 8%까지 갔어요. 엔화 상승에 금리마저 오르면 이자는 곱절로 늘어납니다. 정 씨의 경우 310만 원 정도의 월 이자가 1,5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정 씨는 환율 상승의 위험성은 알고 있었지만 금리가 오른 것에 불만을 토로합니다. 원화를 굴렸을 때보다 월등한 마진을 남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거죠. 왜? 우리가 처음부터 이율이 변동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고지받지 못했고. 은행들이 환율 상승으로 발생한 리스크를 대출자에게 다 떠넘긴 셈입니다. 은행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에 엔화 대출 피해자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내년부터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올해 73%를 정점으로 2050년까지 2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축에 대한 투자가 대폭 줄면서 자금 공급보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생계형 보험 사기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23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3%, 인원은 21.1% 증가했습니다. 보험 유형별로는 허위, 과다 사고가 가장 많았고 보험 종류별로는 자동차 보험이 1,420억 원으로 최대 금액을 차지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자산 수익률이 2003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저금리 시대에 진입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올해 6월 말 운용자산 수익률은 4.3%로 지난해 비해 0.7%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익률도 문제지만 당장 자산을 굴릴 만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증권사들의 내부 유보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20곳의 지난 6월 말 평균 유보율은 320% 수준으로 지난 분기보다 4.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유보율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로 기업들이 미래의 자금 수요에 대비해 현금을 내부에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의 유보율 감소는 영업활동이나 자본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 적어진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셰일가스 개발 기대로 대우인터내셔널 주가가 이달 들어 급격히 오르고 있죠. 한편에서는 기대감만 있을 뿐 가시화된 것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자세한 내용 박상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주가는 이달 들어 15%가량 올랐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장중한 때 39,7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셰일가스 개발 기대감입니다. 셰일가스란 모래와 진흙의 퇴적암층에 함유된 천연가스로 최근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일 정부가 셰일가스 활용 전략을 발표했고 중국 셰일가스 개발에 해외 기업들의 입찰 기회가 주어지면서 관심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단은 성공적인 가스전 개발 경험이 있는 대우인터내셔널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기업 중에 만약에 이제 중국의 이제 셰일가스 개발에 참여한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대우인터내셔널이 이미 중국의 에너지 국영 기업과 미얀마 가스전을 통해서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어서 아무래도 좀 유리한 입장에 위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주력 사업인 천연가스와 셰일가스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어 셰일가스 성장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겁니다. 또 확정된 사업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성만 보고 투자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에게는 대단한 경쟁 요인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현재 주가는 기대감 쪽으로 기울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머니 박상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5를 정면으로 겨냥한 갤럭시 S3 광고를 냈습니다. 이번 광고는 갤럭시 S3, 아이폰 5의 사진과 함께 기능을 직접 비교한 것이 특징으로 천재가 아니어도 된다는 문구로 아이폰을 지적했습니다. 삼성은 광고에서 갤럭시 S3가 아이폰 5보다 2배 이상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양을 직접 나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태풍 9호품을 북한 당국이 거부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처럼 정경분리를 통해 경제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은 당국 간의 대화 없이도 경제협력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경제교류를 통해 중화경제권 시대를 안착시켰습니다. 연구원은 이를 남북관계에도 적용해 남북 간의 민간주도 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한 뒤 정기적인 경제협력 논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조성하는 100호 도시에서 다음 달 첫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은 2000년 이후 신규 분양이 없었던 곳인데요. 12년 만에 새 아파트를 선보입니다. 장남식 기자가 전합니다.
인천 송도 신도시 맞은편에 10년 넘게 방치돼 온 500만 제곱미터의 땅이 신도시로 탈바꿈합니다.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조성되는 105 신도시는 판교 신도시의 절반이 조금 넘는 규모로 앞으로 이곳에는 주택 2만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먼저 10월에 첫 분양에 나서는 아파트는 시범단지 2개 블럭에 모두 2,800여 가구입니다. SK건설은 105 신도시 SK뷰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모두 1,442가구의 대단지로 중소형으로만 구성됐습니다. SK뷰는 서해바다와 중앙공원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흥 지역 아파트 노후 비율이 높아서 본 단지에 대한 수요층의 기대 심리가 매우 높습니다. 호반건설은 호반베르디움 1,414가구를 분양합니다. 제3경인고속도로 정황IC가 신도시를 관통하고 영동고속도로 77번 국도 등의 도로망을 거쳐 교통이 편리합니다. 105 신도시는 시와 반월 산업단지, 인천 남동 산업단지 등 서해안 산업벨트를 배후에 두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2016년까지 105 신도시를 글로벌 교육, 의료관광, 복지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민자고속도로 9곳 중 8곳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보다 3배가량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9곳의 민자고속도로 중 8곳의 통행료가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1.2배에서 2.9배까지 비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자고속도로 회사들이 국민혈세로 적자를 보전받는 것도 모자라 비싼 통행료로 국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이고 있다며 통행료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어제 오후 4시경 월성 1호기가 발전기의 여자 변압기 고장으로 터빈과 발전기가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발전기 여자 변압기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기의 여자 전류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월성 원전 측은 현재 월성 1호기가 외부로부터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받고 있어 발전소 안전에는 이상이 없으며 방사능 외부 누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가 사이판에 위치한 골프장 코럴 오션 포인트 리조트 클럽을 인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는 최근 COP 리조트 클럽을 보유한 미국 스와소의 최대 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랜드는 조만간 대금 납부를 마무리한 뒤 본격적인 골프장 운영에 나서는 한편 기존에 인수한 퍼시픽 아일랜드 클럽, 팜스 리조트와 연계해 다양한 레저 산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풍 산바 영향으로 어려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태풍 정복에 계속 귀를 좀 기울이시고요. 잘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